내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위의 방패가 오늘 시작한 가운데 군 당국은 유엔사 회원국의 참가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과 해군 함대 시체를 공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민관군이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핵 대응 훈련도 처음 실시합니다. 돈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한 교사의 잦은 신고 결과 297명이 적발됐습니다.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당국은 곧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내일부터 중서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여름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인 모레까지 이어져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와 더위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2차 장마로 부를 만큼 비가 계속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경계에서 긴 비구름대,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를 2차 장마라고 부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북서쪽부터 내리기 시작해 점차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에도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 휴전선 인근 하천 주변에서는 범람과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다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도 다시 비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맑은 날씨보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가 내리면 더위는 좀 물러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기세가 무척 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2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무려 44일이나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2차 장마가 이어지며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 수요일부터는 열대야도 서서히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9월 상순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모레 결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모레 비공개로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조사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악구의 여성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난 19일부터 서울 관악구청 홈페이지에는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예산을 극단적으로 삭감한 최인호 구의원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최 구의원은 지난해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사업 예산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안심 골목길 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갖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신림역 사거리를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신림동이 무서워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갖고 다녔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에도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CCTV 추가 설치 등 보안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림동 둘레길과 한강공원 등 인적이 드물지만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치안 활동이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에 대해선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거라며 범죄의 의지를 제압하고 주민 불안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한미는 훈련에 앞서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보여준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창설된 주한미 우주군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할 예정인데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해 UFS 연습은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훈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UFS에 맞춰 북한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했고 같은 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거라며 가짜뉴스를 철저히 분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결혼이어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여당 성향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은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현업 언론인 단체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를 해체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질서로 그리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와 내용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결론이 정해진 의결들이 순차적으로 급속하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현업단체들은 방통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미 합의제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하고 독재를 회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통로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동관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서 언론에 대해서 2배,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우리 기자들을 순치시켜서 모든 언론을 친정부 언론 만들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등과 계약해서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팔았는데 5년 동안 4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 가운데 188명, 341건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함께 자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겸직 허가 여부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국의 유흥주점을 돌며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방송을 한 한국인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매체까지 보도되면서 나라망신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하고 수익금 1,000여만 원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독자 1,300여 명을 보유한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 유튜버 20대 A씨가 여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촬영 장소는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화면 아래에는 시청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금액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A씨는 이렇게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태국 현지 여성들과 함께 선정적인 방송을 이어가며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까지 포함됐지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어 미성년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태국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 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현지인 비하나 무단 촬영을 멈춰달라며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격이 훼손되고 혐한 감정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경찰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경찰은 A씨 영상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는 없지만 충분히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으로서도 모멸감을 느낄만하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하고 수익금 1,000여만 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달에 도착했던 러시아가 반세기 만에 쏘아올린 달 남극 탐사선이 추락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조만간 인도의 탐사선이 달 착륙을 시도하는 등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러시아의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불을 뿜으며 솟아오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남극 탐사에 나선 것입니다. 얼음이 발견된다면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루나 24호 이후 47년 만에 발사한 우주기술 강국 러시아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Надеюсь, что мы будем первыми. И если, конечно, будет обнаружена вода, открывается очень серьезная перспектива. Открывается перспекти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하지만 이번 시도는 착륙 하루를 앞두고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루나 25호가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의 편차 때문에 궤도를 이탈했고 결국 달 표면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젠 인도의 찬드레안 3호가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러시아 탐사선보다 일찍 출발했지만 우회 경로로 이동해 23일 도착이 목표입니다. 우주항공 기술에 앞서 있는 중국은 내년에 달 표면에서 표본을 채취할 계획이고 뒤이어 미국은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도착해 탐사 활동에 나섭니다. 我们建立了独具中国特色的近地空间科学与应用体系，建成了功能完善、性能国际先进的国家太空实验室研究平台。 핵 융합 원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히토류가 풍부한 곳이자 더 깊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평가받는 달. 냉전 이후 반세기 만에 우주 패권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도 2.2%포인트 오른 61.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발표한 MBS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긍정평가는 직전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4%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여당의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서울에서는 각각 34, 27, 인천, 경기에서는 34, 34%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주말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가 열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을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론조사 오늘도 리얼미터 조사 나왔고요. 또 국정수행평가 MBS 조사는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리얼미터는 떨어졌고 MBS 조사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잠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먼저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요. 먼저 김명준 교수님, 네.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제가 분석한 거로는 예. 이게 단순하게 뭐 지도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예.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적 요인, 상황적 요인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구조적 요인은 뭐냐면 2008년도 총선에서 당시에 한나라당 MB 때죠. 네. 수도권 전체에서 무려 73.0%를 당시에 한나라당이 차지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최고점인데요. 근데 그 이후로 2012년, 16년, 2020년 세 번 선거에서 모두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랬군요. 2012년도에는 38.4%, 그리고 2016년도에는 28.7%,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겨우 13.2%. 그러니까 수도권 121석 중에서요, 그렇습니까? 16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103석, 85.1%. 그러니까 이런 그 통계를 보면은 혹시 수도권이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력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물적 요인이란 건 뭐냐면 지금도 보면은 전체 재보궐선거 때문에 수도권 전체 80% 정도 9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인지도라든지 조직적인 것을 다졌는데 반해서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은 인물난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 거죠. 열세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약하고 더 나가서 이게 참 그 지방선거 승리의 역설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이 66곳인데 그중에서 국민의힘 44곳을 이겼어요.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때. 그런데 그 기초단체장의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 당협위원장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
선거에 나가서 총선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후보인데 전부 다 이게 기초단체장으로 영입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보면은 수도권 위기론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과거 선거 결과를 이렇게 여러 분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과거 선거를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엄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전략적 엄살이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그럼 총선 때 수도권 121개의 지역구 중에서 103개를 민주당이 싹쓸이를 냈거든요. 초재선이 많아요. 초재선이 많았다. 그러면 그 초재선들이 인지도가 높아서 당선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국면을 보면은 교체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수도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현역에 대해 좀 바꾸라. 그건 또 교체 의향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뭐 돈봉투 리스크나 또는 코인 리스크나 해당되는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든 수도권이에요. 이게 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수도권은 지금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지금 수도권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한국갤럽조사요? 서울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34, 또 더불어민주당이 27, 인천 경기는 동률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주는 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조사 결과인데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천 경기 갖고 서울은 오히려 앞서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면 이게 오차 범위를 조금 정도 벗어나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무당층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 무당층은 대체로 또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층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이들이 총선 때 수도권에서 투표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지지층들을 더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좀 깔려 있다. 알겠습니다. 두 여론조사 전문가의 해석이 잠깐 엇갈렸는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위기론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리에만 기대서는 내년 총선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여기서요. 윤상현 의원이요. 수도권 위기론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도 라디오 출연해서 현장 민심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의 민심 인천 지금 지역구 민심이 어때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죠?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5, 45 왔다 가지 않습니까? 45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까지 돼야 우리 안심할 수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그 이른바 천하용인 이런 분들 2030한테 좀 중도층의 지지도가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분들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 윤상현 의원은 지역 민심이 인천 민심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은 윤상현 의원이 4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20년 총선 때 그야말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180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60%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틀 전에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총선과 수도권 관련해 3대 민심 지표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그 첫 번째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인데 그게 중요하군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9%. 59%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부정이 33%였고요. 당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때 미래통합당이 25%인데 민주당이 41%였고요. 마지막 지표가 총선 기대, 정부를 예를 들어서 뭐 견제하느냐 아니면 지원하냐인데 정부 지원이 49고 정부 견제 39였었어요. 그러니까 3대 지표에서 모두 다 당시에 민주당이
우호를 보이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그랬군요. 지금 예.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은 이제 30%대에서 네. 특히 이제 중반에서 이제 딱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 네, 지난 네.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고관심층은 좀 달라요. 아. 정치 고관심층만 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무려 48%였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MBS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네. 민주당 지지도가 거의 20%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 기대와 관련돼서는 한국갤럽 조사하고 MBS 조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같은데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예. 조사에서는 12%포인트 8월 첫째 주 조사인데 예. 8월 3주째 MBS 조사는 5%포인트 정부 지원론이 더 많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네, 예. 이러한 세 가지 지표로 봐서는 2020년 쪽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 구조다. 알겠습니다. 4년 전 2020년 총선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정확하게 선거공학적 진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선거는 자기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은 더 그럴 겁니다. 수도권은 영남이나 호남에 비하면 중도층이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특히 이제 본인이 지역구에 있는 인천의 경우에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또 천하용인 공천해야 된다. 그래야죠.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렇군요. 예. 저는 실제로 그럴까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렇다니요. 무슨 실제로는 소리예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기 공천을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실제로 공천을 흔쾌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공천을 할 작정이라면 지금 당의 쇄신을 통해서 중도층을 더 표용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대통령은 지금 또 국민의힘은 보천 결집이 우선이다라는 국정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도층 포섭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민주당의 리스크, 이 리스크를 통해서 어차피 국민들은 총선 때 예.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더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또 그 예상대로 총선 구도가 갈 것이라고 하는 예. 그 기대감이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이재명 대표 비대에만 기대서는 총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돼야 한다. 그렇죠.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윤상현 의원 요 두 사람의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지극히 이 선거 교과서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더 올려야 되죠. 예. 더 올려서 저한테 누군가 질문을 하더라도 또 김영준 교수께서 질문을 받더라도 네.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려야 됩니다라는 것은 이구동성일 거예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려서 45%로 만들어서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또 극대화해서 그 반사 이익을 총선 때 얻겠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지 교수님. 저는 이제 선거 오랫동안 이렇게 좀 분석을 예. 해보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선거는 과학이다. 선거는 과학이다. 선거는 과학이다는 얘기를 많이 일정한 패턴들을 보면서 가지고 가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예.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율. 총선 결과 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지표지만 고전적인 지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첫 번째가 바로 공천입니다. 네. 공천. 두 번째가 구도고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슈죠. 예. 그래서 이 공천에서 실패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군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16년도 당시에 야당이 분열됐어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2당으로 전락을 했는데 네. 수도권에서도 말이죠.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개혁공천이라는 걸 해서 이해찬, 정봉주, 정청래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했는데 반해서 그때 새누리당은 기억나시잖아요. 진박 감별사, 더 나아가서 옥새 파동 그러니까 공천에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제3신당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연말 정도 되면은 이 제3신당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권당이 정당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제3신당과 기존의 정당과의 선거 연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구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를 누가 선정할 수 있느냐. 2016년도 천안함 사건이 터졌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 승리했었던 건 뭐냐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갖고 선거판을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전적인 그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분석할 수밖에 없지만 추석 이후에는 다른 새로운 전국적인 상황의 변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추석 이후에는 새로운 말씀하신 게 공천 그리고 바람 또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에서 그 의미 성과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렸죠. 여야 평가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안보 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 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습니다. 네, 한미일 회담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MBS 조사는 월화수 그리고 리얼미터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조사였으니까요. 좀 다르게 반영되는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가 다음 주 이제 회의 지지율에 반영이 되겠죠?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보세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나올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통 순방을 하면은 약 3 내지 5% 상승 효과가 그동안 쭉 있었어요.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들이 바깥 갈 때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한 대치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은 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죠. 이 외교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는 걸 넘어서 현재의 우리가 처한 외교적 안보적 상황에 대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그 침략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위험화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번 한미일 포괄적 협력 체제는 그런 부분들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화시켰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걸 공고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미일 정상회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고화 지속화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외교라는 것은 군사
국방, 또 안보는 안정이거든요. 예. 안보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는 참 특별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강조될 때는 그걸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미일이 더 끈끈하게 되는 것은 환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일본 부분은 조금 이제 따로 별도로 우리가 진단을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또 당장 여기서 나올 질문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세의 흐름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당장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거죠. 북중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북한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중국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일본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민감한 게 또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오염수도 그렇고 또 과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관리나 조정을 잘하냐. 지지율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지층들은 더 지지할 겁니다. 중도층은 아직까지는 이제 관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할 텐데 저는 중도층이 참 중요하다. 이들이 그래도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안정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가 되도록 얼마나 이 관리와 이 외교 관계를 조정을 잘 좀 지속해서 해 나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분석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가 없었던 관계로 MBS 여론조사 리얼미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지율 앞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35.6% 긍정평가 떨어졌죠. 그리고 부정평가 61.2%로 올랐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연령대별, 권역별 볼 수 있나요? 네. 연령대별로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50대, 70대가 좀 올랐어요. 자, 리얼미터 조사 보고 계시고요. 다음에 권역별로 보여주세요. 네, 지역별로도 볼까요? 서울, 인천, 대전,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빼고는 다 긍정평가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좀 올랐군요. 네, 직무수행평가까지 보셨는데요. 자, 리얼미터 조사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용진 교수님.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 흐름표 보여주실래요? 부정평가가 5월 둘째 주 이후에 14주 만에 60%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본다면 뭐 저런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30-65% 법칙이 있어요. 30-65%? 그러니까 긍정 30%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 65%로 올라갈 경우는 굉장히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알아내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연령별대를 한번 보십시오. 연령대별로 볼까요? 그 연령대에서 보면은 저는 긍정보다도 부정을 보면요. 20대가 67.8%가 부정이고 30대 64.4, 40대는 무려 72.5, 50대는 67.9. 이 전부 다 제가 말하는 65% 법칙에 지금 딱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나름대로 상당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에 대해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2050의 세대 연대가 아직까지도 흔들림 없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세력에서는 위기를 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게 MBS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요. 보여주세요. 자, MBS 조사는 또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 올랐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2주 연속 상승했어요. 34, 35, 38로 됐고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와 달리 부정평가는 54%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54. 그대로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이제 앞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배종차 소장님.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정치적 피로감이다. 정치적인 피로감이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실시됐던 것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MBS 여론조사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결과이고요. 리얼미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시됐으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뭐 큰 폭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도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이게 말 그대로 정치적 피로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상승과 이제 하락이 있는 건데
뭔가 좀 이 변화를 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자,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 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동관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이동관 씨는 낙마 사유가 벌써 6가지, 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하겠다? 그걸 어떤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그렇습니까? 자,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이제 더 이상 청문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한 27명 정도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16번째, 이거 아마 17번째가 16번째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뭐 정쟁이 이루어지고 청문 보고 채택 안 되고 다시 이제 결국 대통령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굴레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아까는 뭐 정책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청문회 피로감도 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이렇게 그 여론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아무리 논의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 여부를 가늠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 뭐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재 석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 ready for this lunch?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와 이신 점심으로 핵 오염수 방류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편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편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 외교를 돌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외교적 홈런을 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여기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근거 없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아 뭐야?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만 살고 생선 다 먹는. 아이고. 근데 나는 건강의 비법을 누가 모르면 회만 먹어서. 민주당이 회 안 먹어? 민주당은 회 먹으면 안 되지. 왜 안 먹어? 앞으로도 먹고 싶어. 아니 오염수를 그러니까 좀 방류 안 하도록 좀 해요. 먹으면 집권 여당이 열심히 방류에도 우리 먹을게요. 방류에도 우리 먹을 때 인간이 정말 자연학대, 나약하게 이럴 때 없이 모든 부분이 쓰나미에 확 다 유출됐을 때 그러고 나서도 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다들. 그래서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더 오픈돼서 더 많이 방류와 함으로 인해서 오염된 걸 국민들한테 먹으라고요. 유전자를 자, 오늘은 여야가 합의하에 우리가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기자님들 거니까요. 도와주겠대. 왜 2대1로 해? 혼자 계신데. 좀 도시라고 그래. 도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회의 시작 전부터 이상하네. 우리가 국제법상에 과학자들이 다 입증했어요. 갖고 와봐. IAEA가 뭡니까? 갖고 원자력 와봐. 발전 진흥시키는 기구 아닙니까? 안전을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죠. 제가 얘기해보세요. 그래 1대 수상이 하죠.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1대 2였지 내가 흔들어줬잖아. 1대 2야 1대 2. 일대 한 100도 싸우는데. 수석님 오셨으면 악수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제 좀 어제 아파하고 조용하더니 오늘 카메라가 다시 일어났나 봐. 어제 좀 조용하더만은 내가 한마디 하면 막 다듬어 드려야 되는데 좀 아팠나 봐 어제. 아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왼손 싸워 있으니까. 이건 비공 된 소리예요. 뭐 열심히 얘기해놓고 쓰지 말라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6도,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이 36.4도까지 오르며 전국이 뜨거운데요. 연일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도 말썽입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기습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2차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수축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비구름은 내일 새벽 북서쪽부터 영향을 주겠고 오전에는 서쪽 내륙까지, 모레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서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6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서 호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검찰이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박 전 특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 부동산 약속받고요.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에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서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 Q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